그분들 말을 듣고 쓴 거죠. 읽기 듣기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읽기 듣기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잘하려면 영혼이 없어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직장생활 아주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지 말하기 쓰기 잘하는 사람은 절대 출세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환경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읽기 듣기만 하고 살다가 50에 위암 선고를 받았고요. 뭐 그 이전에도 이제 정신병을 한 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인생이 바뀌는 계기는 아니었고요. 그 즈음에 어느 그룹의 회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잘렸어요. 거기 아마 그 잘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읽기 듣기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술 먹다가 말 실수를 해서 잘렸어요. 회장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다가 다음날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출판사에 갔고요. 출판사에서는 월급을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말하고 쓰면서 살 수 있었어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하고 못하겠는 거 못하겠다고 하면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출판사 생활 한 2년 가까이 될 지금에 이제 대통령이 글쓰기를 썼고요. 그 전부터 이제 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을 뭐 8년 동안 썼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말 내 글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의 글을 쓰려면 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피치 라이터는 고스트 라이터라고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생각을 잘 읽어서 그분 글을 쓸 수 있죠. 하루 종일 그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삶이 읽기 듣기 아니면 말하기 쓰기다. 그걸 에릭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읽기 듣기를 하면 출세할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 살 수 있죠. 대신에 영혼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할 말 못하고 사는 거고 반대로 말하고 쓰면서 살면 내 영혼을 가지고 나로서 나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 이제 그렇지 않고 해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죠. 그건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둘 중에 양자택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두 개를 다 하면서 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읽기 듣기도 조직 구성원으로 하면서 노조원으로 말하고 쓰기도 하면서 살겠구나. 근데 이제 그 경계에 선다는 게 양다리 걸친다는 게 사실은 어느 한쪽 택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지금 월급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말하고 쓰는데도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뭔 놈이 댓글 달면 또 잘났다고 하고 말아요. 뭐 나는 나대로 쓰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고 살죠. 대신 누가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돈까지 받으면서 할 말하고 산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돈 놈들이다.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냐. 어떻게 영혼을 갖고 사냐. 그런 신부가 나쁜 놈들이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런 쪽에 가까운 분들이 아닌가. 돈은 돈대로 받고 할 말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죠. 양쪽을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오늘 또 글쓰기 이런 강의를 또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려면 더 말을 잘해야 되고 더 글을 잘 써야 돼요. 시키는 것만 하고 살 때는 잘할 필요 없어요. 잘 읽으면 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눈치 안 보고 이제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쓰고 싶은 글 쓰는데 뭘 내가 잘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잘 보인다고 누가 돈 줘요? 뭐 나는 이제 뭐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양다리를 걸치셨으니까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조합원들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가 이제 사실은 좀 힘드실 텐데 조합원 편에 서면 어용이라고 그러고 또 저쪽 하면은 또 뭔가 얘기가 또 안 되는 그러니까 조합원 편이 아니라 그 사용자 편에 서면 그 조합원 편에만 서면 사용자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저는 이렇게 쓰면 왜 어려운가 이제 더 묻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고요. 그 중에 편하신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뒤에 책자에 오마이뉴스의 24회 연재한 그 내용 안에 있어요. 그 앞에 붙은 거는 거의 의미 없고요. 뒤에 24회 연재 안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월달에 이제 책 내는 게 전체 한 48꼭지예요. 그 중에 딱 절반만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책을 사서 보셔라는 취지로 그 연재가 지난주에가 끝났어요. 아주 최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뭐 대부분이 그 24회 안에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쭉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24회 그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부터 말씀을 드릴지 첫 번째 저거부터 하죠. 거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자료에 의지해서 글을 써라. 이제 우리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전에 누군가 써놓은 글도 보고 그죠? 책도 찾아보기로 할 테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도 뒤지고 자료를 찾죠. 어찌 보면 글은 어딘가에 있는 자료의 요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거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직 글을 못 쓰고 있다면 자료를 덜 찾아본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다 찾아볼 수가 없죠. 예전에는 이 검색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자료의 존재 유무 자체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썼어요. 이어령 같은 분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니까 찾아보면 돼요. 어느 책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어령 선생의 문장 백과사전이라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마 제가 글을 다른 사람보다 잘 쓰는 최고의 그 정말 비밀 병기였어요. 검색이 안 되던 시절에는 그 문장 백과사전 하나가 그게 어떤 거냐면 가을 하면 기억니은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에 관한 그분이 다 찾아놨어요. 가을에 관한 식구,
가을에 관한 그 인용하기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을 쭉 찾아놨어요. 거기에 무슨 고사성어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무기였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은 이어령 선생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아직 덜 찾아본 거죠. 근데 문제는 자료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자료를 많이 찾아본다고 글 잘 쓰지 않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그 글 주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들어간 칼럼을 딱 일부러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만 뽑아요. 욕심이 100개 뽑고 200개 뽑아서 보면 더 잘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 30개, 20개만 딱 뽑아서 저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이걸 읽고 나면 반드시 생각이 날 거다. 어떻게 써야 될지. 또 한 가지는 그와 연장선상인데 이 안에 나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있다. 반드시 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수능 문제가 유출이 돼서 그 안에 있다. 요것만 이 30개만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료를 본다는 거는 그 자료 안에서 내용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나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료 안에서 쓸거리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밑줄을 긋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런 걸 해요. 밑줄 그은 걸 써먹어야 되겠다. 요 내용을 내가 내 자료에 그대로 그건 표절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이 사람은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30개만 모으면 충분해요. 그런 생각이 섞이면 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또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본다는 것은 물론 밑줄을 긋고 이런 거 필요해요. 밑줄 긋는 내용은 인용을 할 때. 이 내용, 이 수치라든가, 이 고사성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명언 같은 것은 내 글에 한번 인용을 해야 되겠다. 내 글에 신뢰를 높이는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밑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 칼럼을, 내용을 요약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하거나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의 나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사람의 주제의식,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저 영화를 합치고 내 경험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30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요. 눈을 부릅뜨고 보게 돼요. 그냥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밑줄 찍찍 긋고 안 봐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봐요. 하나하나가 지나갈수록 남은 개수가 줄어들수록 조바심이 나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료를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기의식이 발동돼서 생각을 빨리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볼 때 이제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자료를 보고 나면 생각이 날 거다. 두 번째, 이 자료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 세 번째, 대신에 이 자료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 자료에 매몰돼서 막 거기에 설득을 당하고 감동이 되면 빠져들면 내 생각은 안 나요.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자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요, 바로 생각 안 나요. 저는 보고 나면 다른 일을 해요. 산책을 좀 하거나, 그럴 때 이 본 자료가 내 안에서 섞이고 숙성이 돼요. 이게 발효가 돼서 산책을 하다가 생각이 탁 나요.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걸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료에 의존했어라.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좋은 자료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써야 될 글에 대해서 관계자들, 관련자들을 만나서 좀 물어보세요.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러려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질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없으면 물어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질문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 나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기자들 물어보는 것만으로 글을 다 쓰잖아요. 기자들이 무슨 자료 찾고 자기 머릿속이 아니고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이래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걸 매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은 결국은 100% 자료 의존하는 거예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가서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료가 남의 머릿속 자료건 온라인에 있는 자료건 어디에 있는 자료건 간에 첫 번째는 이제 자료에 의존해서 써라는 거고, 자료에 의존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연설문을 뭘 써야 된다 그러면요, 청와대나 총리실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내가 써야 될 연설문 내 장르, 축사인지, 기념사인지, 네? 격려사인지, 이제 연설문도 장르가 있거든요. 그 연설문 제목 뒤에 쓰여 있어요. 뭐뭇에 관한 축사, 뭐뭇에 관한 격려사. 그러니까 그 장르를 찾아가서 여러 개 뽑을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뽑아서 그 내용에다가, 그 형식에다가 내 내용으로 내용만 다 바꿔주세요. 거기서 사람 존경하는 누구누구 그러면 사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다 바꿔주고요. 내가 불러야 될 사람으로 바꿔주고요. 뭐뭇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를 놔두고 뭐뭇을 내용만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도자료를 쓰는 게 어렵다? 저 인포맥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보도자료만 모아놨어요. 보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요. 거기서 내가 써야 될 보도자료 쭉 있으면 그 내용을 취재해서 쓰세요. 들어갈 내용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은 다 확인이 되잖아요. 형식을 몰라서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리드문을 뭘로 뽑을까? 그 리드문 거기 있잖아요. 리드문. 그 리드문을 내용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저는 뭐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건 절대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용과 내용을 섞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내가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과 내용을 섞는 방법. 다른 방법은 형식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형식은 놔두고 내용만 내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누구나 가능해요. 이 기자는 육하원칙이라는 형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만 매번 바꿔주는 거예요. 작가들은 소설 쓰는 소설가가 누구건 간에 머리 안에 형식이 있어요. 자기 형식이. 그 형식에 내용을 매번 바꿔서 새로운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형식이 없죠.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그 쇠틀이 없는 거예요. 쇠틀을 장만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내 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빌려 쓰면 돼요. 남의 쇠틀을 갖다 놓고 거기 재료는 내 걸 넣어야죠.
밀가루 반죽과 팥은 내 걸 넣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함께 모여서 쓰세요. 저는 제가 연설비서관 되기 전에는 행정관이었어요. 국민의 정부 때는 행정관이었어요. 연설 쓰는 행정관이 4명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연설비서관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죠. 되게 연설비서관은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지휘를 안 받아요. 대통령이 직접 고쳐요. 직접 지시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이제 연설이 다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독회라고 해서 그걸 수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연설에 뭐 문제점이 없나, 어떤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나, 나중에 의견을 내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과 연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기가 걸리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직거래를 해요. 근데 어쨌든 행정관 4명이 초안을 쓰고 비서관이 고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치죠. 국민의 정부 때 이제 행정관이었고, 참여정부 때 이제 연설 비서관이 됐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정관보다 잘 쓴다는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고치는데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행정관 4분은 전부 다 베테랑이 있어요. 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연설을 썼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쭉 연설을 썼던 분. 또 한 분은 해수부 장관 할 때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썼던 분. 지금 그분은 앞서 얘기했던 분은 총리실 연설 총리비서관을 그분이 한 5명 모셨을 거예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연설을 다 썼어요. 그런 선수고, 그 해수부 그분은 공무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속실 선임 행정관이에요, 현재. 지금도 연설문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거의 마지막에 검토해요. 연설 비서관실에서 온 거예요. 부속실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해요. 부속실은 모든 데서 온 것을 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 그러니까 비서실에 비서실이에요. 지금 이제 부속실에 있고, 뭐 다른 한 친구는 안희정 지사 연설을 9년간 썼는데 지금 멘붕 상태예요. 다 한 분 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쓰자고 했어요. 대신에 나도 쓰겠다, 초안을. 그래서 5명이 초안을 쓰고 5명이 모여서 고쳤어요. 그걸 5년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좋은 점이요. 5명이 모여서 이제 고쳐주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초안을 쓸 때 그리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윗사람이 고칠 때는 짜증이 나요. 근데 5명은 완전히 동료 관계예요. 서로가 돕는 관계예요. 나도 돕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요. 고쳐주는 거는 지적질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같이 수평 관계에서 서로 그를 고치는 모임을 갖고 해보니까 서로의 장점을 다 학습하게 돼요. 그리고 글을 고치니까 글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굳이 조직 내에서 그런 사람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과 그런 모임을 해도 돼요. 뭐 3명, 5명 정도를 해서 글 쓰기를 서로 도와주는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야 될 글을, 여러분 중에 무슨 일반 홍보 조직, 대기업 홍보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과 같이 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 중요한 글을 써야 될 때 소집을 하고 나도 소집에 응하고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처음에 좀 터덕거려요. 처음에 서로 지적도 잘 않고 고치면 또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말도 잘 않고 뭐 이러는데 그 고비만 넘기면요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그랬거든요. 글을 왜 굳이 혼자 쓰려고 그러냐. 글을 같이 써라. 같이. 글쓰기야말로 정말 외로운 작업이고 힘든 일인데 왜 굳이 혼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분 글을 쓸 때는 같이 썼어요. 그 모니터 스크린 이렇게 하나를 띄워놓고 각자 노트북 가지고 앉아서 토론하다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거 쳐봐라 그러면 치고 그런 식으로 쭉쭉 보태면 야 저거에 대해서 무슨 근거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럼 뭐 저거는 무슨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쳐봐. 그럼 치고 그래서 글을 같이 썼어요. 같이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 글을 이제 초안을 하나 써가야 돼요. 써가서 하시고 그걸 평상시에 유지를 하시려면 그냥 주제를 정해서 카톡으로 어떤 주제로 A4 용지 한 페이지 이내로 써서 어디에서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그 서로 글에 대해서 칭찬만 해줘야 돼요. 그런 글을. 그러니까 무슨 보고서라든가 여러분들이 실전 글은 칭찬으로 될 일은 아니고요. 평소에 글쓰기를 만약에 글을 좀 잘 써보자는 생각에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칭찬이 최고예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여러분들 칭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적하기는 쉬워요. 칭찬하면서 내가 글을 배워요. 이 친구를 뭘 칭찬해 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꼭 함께 모여서 글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는 게 동화에 계실 때 그분이 촉구를 우리한테 던져요. 온라인상에 그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죠. 일반에 공개된 부분이 있고 우리끼리 쓰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글을 쓰는 공간인데 대통령이 하나 뭘 쓰셔가지고 던지면서 이거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니들이 죽을 차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니들이 죽을 차례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신이 나셨어요. 돌아가시기 또 그래도 몇 달 전이죠. 그런 의욕이 있으셨어요. 그 재밌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글을 같이 썼어요. 두 번째가 이제 같이 함께 써보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말해보고 쓰라는 거예요. 말해보고 쓰시라. 누가 이렇게 볼테르가 그랬어요. 볼테르가 그 말하듯이 써라. 근데 반대로요. 쓰듯이 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쓰듯이 말한다는 것은 메모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가 쓰듯이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은 표고하지 않은 글이거든요. 다듬을 기회가 없잖아요. 말은. 근데 사전에 말을 하기 전에 메모를 좀 해서 말을 하면 쓴 글같이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듯이 쓰려면 반드시 말해보고 써야 돼요. 말해보고 쓴다는 의미는 자기 생각을 말로 한번 번역해보고 그걸 가지고 쓰시라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거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로 글로 쓰지 말고 말하기라는 중간 단계를 하나 두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다 그렇게 썼어요. 5년간 계속 말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듣고 글을 썼어요. 이게 여러 면에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말을 하시면서 본인이 말을 하면 생각이 난대요. 말을 하면 기억이 난대요. 여러분도 말을 하면 생각이 나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보다 말할 때 생각이 더 잘 나요. 그리고 말할 때 생각이 훨씬 정리가 잘 돼요. 보통은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들 글을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졸가리가 타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말을 해보시면 그게 훨씬 빨리 되고 훨씬 쉽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계속 하시다가 저보고 지금부터는 잘 받아써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아, 생각이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받았으면 글이에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쓰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서관이 없잖아요. 친구한테 말하면 돼요. 밥 먹고 술 사주면서 계속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써야 될 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으시면 마찬가지예요.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 한 권 분량이 돼요.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8시간 말을 녹음하면 그걸 가지고 글로 풀고요. 거기다 인용을 붙이면 정확히 책 한 권이에요.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 뭐 윤여준 장관이나 이런 분들 책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강의를 2시간짜리 4번 해달라 5번 해달라 해서 책을 다 만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강원국의 글쓰기가 원고지 분량으로 A4 용지로 따지면 한 170매 돼요. 10포인트로. 170매 분량인데 이 170매 분량을 말로 해보니까 제가 삼성에 가서 말로 해보니까 8시간 말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 8시간 말이 책 한 권 170매면요 두꺼운 책이에요. 보통 일반 대통령의 글쓰기보다 더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분량이 늘어났냐? 인용 때문에 그래요. 인용. 인용한 것은 내 머릿속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8시간 분량이에요. 여러분도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 한 권이 돼요. 인용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다 검색해보면 붙일 수 있으니까. 보고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도자료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을 해본다는 거의 장점은 또 있는데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은 나간 뒤에 독자가 이제 나중에 반응이 오는데 말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뇌는요 그 반응에 반응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기 쉽게 비유도 들고 사례도 들고요. 사람이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근거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어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결론이 빨리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로써 내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시고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나 말은 좀 자신 있어. 나 말은 좀 잘하는데 글 쓰기가 어려워. 그 말을 글로 안 옮겨봐서 그래. 글쓰기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 많이 해보시면 당연히 잘 써요. 우리 사회가 진짜 문제가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사회에 나와서까지 읽기 듣기만 해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해봐요. 읽기 듣기만 잘해도 돼요. 읽기 듣기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이해력 좋고 암기력 좋은 사람. 그거 다 읽기 듣기 능력이에요. 말하기 쓰기 능력을 평가 자체를 안 해요. 이건 정말 불공정한 거예요. 그걸로 대학을 가서 대학 가고 못 가고를 가르고 사회에 나와서도 취직되고 안 되고를 읽기 듣기 능력으로만, 그거는 사회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읽기 듣기만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싫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주장하는 거, 말하기 글쓰기 잘하는 사람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학교 다닐 때부터 떠든 사람 때리고
질문하다가 맞고 이렇게 해서 말하기 쓰기를 다 거세를 시키고 읽기 듣기만 잘하는 사람,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을 딱 뽑아서 그런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 왜 말하기 쓰기가 사람의 진짜 능력인데 그걸 평가하지 않고 왜 읽기 듣기 능력으로 사람을 뽑냐, 왜 수능 시험으로 그걸 뽑냐,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읽기 듣기 능력으로 안 뽑아요. 그거 잘한다고 우수하다고 절대 안 해요. 그거는 읽기 듣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도 해야 돼요. 하는 이유는 말하기 쓰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그걸 해야 말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말하기 쓰기 능력을 평가해야죠. 그걸 보고 사람을 뽑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대접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해요. 일본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거 해요.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요. 선다형 시험을 전면 폐지해요. 읽기 듣기 능력 테스트 안 해요. 쓰기로 바꿨어요. 말하기로 바꾸고. 미국 유럽 애들 왜 바꿨냐? 그거 안 하니까 창의적이고 이런 창조적인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인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 없었어요. 베끼고 쫓아갔으면 됐으니까 이해력 있고 암기력 시키는 거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위기의식을 기업들이 느끼고 말하기 쓰기 능력을 앞으로 평가해달라고 그런 인재를 육성해달라고 교육에 요구할 거예요. 이미 이제 시장 권력이 뭐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 뽑겠다는데 뭐 그런 사람. 읽기 듣기 잘하는 사람 이제 필요 없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왜 뽑냐. 그런 애들 말 잘하는 애 이제 필요 없다. 말하기 쓰기 하는 애들. 말하고 쓴다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육성해달라고 틀림없이 요구할 거예요. 일본이 2020년부터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그거 안 하고는 여기 뭐 삼성전자는 안 계시고 노조가 없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가면요 질문을 안 해요. 출력하는 방법을 몰라요. 입력은 1등이에요. 요점 정리하고 야마 뽑고 밑줄 긋는 거 선수예요. 근데 자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입력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입력 수준만큼 출력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더 두려운 거야 출력하는 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힘든, 입력이 많은데 자기 수준을 높게 봐요. 근데 이 출력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려니까 두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수준만큼 안 나올까 봐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까 봐서. 자기를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듣기만 해요. 듣기를 잘해. 그것만 잘해도 되니까. 그래서 말하고 써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목표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사셔라. 최종 목표를 말하는 데 둬라.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랬어요. 읽기 듣기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고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쓸 때 자아가 형성된다. 내 말과 글이 나다.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는 말이 나라고 생각하고요. 말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쓰셔야 돼요. 쓰기 위해서 읽고 들어야 돼요. 학습하고 독서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서 메모해두고 메모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로 써먹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그걸 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읽기 듣기만 하면 영혼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걸 목표로 두는 사람은요, 읽기 듣기가 재밌어져요. 읽기 듣기가 재밌어지고 메모하는 사람이 돼요. 메모해야 그걸 써먹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하여튼 중심에 두고 하면 글쓰기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게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독자를 앉혀놓고 쓰라는 거예요.
모든 글은 독자가 있어요. 사실 이러면 글쓰기 쉽죠. 세 가지 없으면. 첫 번째가 독자. 누가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글쓰기 쉽죠. 제가 첫 글을 그렇게 썼어요. 신입사원 때 배우증권 20년사를 집필하게 됐는데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써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나오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못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읽는다는데. 그래서 쓴 거예요, 그냥. 그때 썼는데 진짜 본 사람은 없는데 나보고 글 잘 쓴대, 사람들이. 책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그 뒤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왜 그래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왠지 얘가 쓰면은 얘는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글 잘 쓰려면 그냥 글 잘 쓰는 사람이 되라. 절대 글 못 쓴다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서 몰래 쓰고 쓰라고 그러면 바로 보여줘라. 한두 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비를 안 건다. 글은 칭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계속 칭찬 받다 보면 더 잘 쓰게 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악순환에 빠져들면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요. 쟤는 왠지 이제 저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글 쓰는 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런 소리 한번 상사의 귀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그 친구 갖고 오면 왠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 그런 눈으로 보면 다 고쳐요. 그럼 더 주눅이 들어요. 이게 점점 손이 얼어. 그럼 더 지적할 게 많아져. 이게 이제 악순환에 빠져들면요. 직접 그만둬야 돼요. 글 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독자 없으면 좋고요. 마감 시한이 없어도 쓸만해요. 언제까지 쓰라가 없으면. 쓸 때까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분량의 제한이 없으면. 몇 매로 써라. 이거 없으면. 한 줄 써도 되고 몇 장을 써도 된다. 세 가지 없으면 좋은데 독자가 없으면 좋죠. 근데 독자가 없는 글은 없어요. 일기도 미래에 내가 독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기를 쓰고 나중에 이걸 한 번도 안 볼 거다. 그럼 과연 일기를 쓸까? 언젠가 내가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잖아요. 기록을 왜 남기겠어요? 하여튼 누군가 독자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은 무슨 글인가? 독자가 마음에 드는 글이에요. 그러면 독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독자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예요. 내 글을 읽고 독자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같은 말이죠. 재미를 얻을 것이냐. 새로운 관점을 얻을 것이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냐. 감동을 얻을 것이냐. 그렇게 얻게 하려면 뭔가를 주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줄 것이냐가 분명해야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그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거를 정해졌으면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감동적인 글을 써라. 그건 다른 말로 독자의 뇌를 움직이는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독자는 언제 뇌가 움직이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때 움직여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네. 저 사람이 내 입장을 아네. 이럴 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여러분들이 얻은 글에 감동한다는 건요. 보통 그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나의 과거 경험이 이렇게 겹칠 때 감동이 있어요.
내 얘기일 때 자기도 모르게 내 기억 속에 뭘 가져와서 이렇게 매치가 될 때 나와 관련이 있는 글에 사람은 움직여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게 내가 네 입장 알아, 네 처지 알아, 네 사정 알아, 또는 네 심정 알아, 네 마음 알아,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자기 주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글에서 반드시 언급해줘요. 자기 주장만 얘기 안 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가 없으면 사람은요, 야, 네가 나를 지금 가르쳐주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더 반발을 해요. 근데 네 맘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어렵지? 네 입장이 지금 이렇게 난처하지? 네 처지가 어떤지 알아? 이러면요, 그 반발심이 누그러들어요. 이놈이 알긴 안 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대목에선가 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 뇌는요, 설득에 움직이지 않아요. 설명에 움직여요. 설득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런 의도를 들킨 순간 그 사람이 반발해요. 이 자식 봐라. 나를 움직이려고 드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안 들키는 게 중요해요. 뭘로 해야 되냐?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이러지 않냐? 이러지 않냐? 이러지. 그래, 그 사실 맞아. 그러니까 의견이, 사실 안에 의견이 들어가야지 의견이 도드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요, 이미 내 의견을 반영한 사실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사실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의견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 예쁘다. 이건 의견이에요. 사람이 아니, 야 봐봐, 왜 예쁘다. 정말 무슨 이상한, 예쁘다니까 계속 그래봤자 나 안 예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어,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쁜 데만. 야, 눈 그렇게 생긴 거 맞지? 입 그렇게 생긴 거 맞지? 맞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죠. 예쁘겠네? 예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쁘다, 밉다 얘기를 전혀 안 해.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근데 그 사실을 고르는 선택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유시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물론 사실이 밝아야 돼요. 사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정확한 사실을. 그 중에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거기 안에 자기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쭉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 그래, 그 말은 맞아. 그 이전에 유시민 장관은 의견을 강조했어요.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계속 이 혈기로 이 자기 의견을 막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차분해졌어요. 그냥 사실을 쭉 나열해요. 우리나라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하 부분이 확실한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군이라 백군이게라. 미국은 우리나라. 그때는 미국도 우리나라. 영화에서 딱 미국 영화 딱 처음에 나오면 미국 뭐 첩보 영화 같으면 미국은 우리나라, 소련은 적군. 이렇게 딱 구분이 딱 되잖아요. 이 적을요, 우리는 절대 적이 하는 소리를 안 받아들여요. 절대 설득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회장의 말을 직원들이 설득당하면 절대 안 당해요. 그러니까 회장은 계속 허심 쓰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해서 알아들었겠지, 자식들. 그럼 회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있고, 회장은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과
너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과 너의 이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대부분 이걸 건너뛰어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듣다 보면 내일이야. 제가 이제 그거에 많이 빠져본 거예요. 김우중 회장한테 가서 회장 비서실에 직접 들어보니까, 근데 계열사에 있으면 그게 다 중간이 빠져요. 빠지고 지시만 내려와요. 배경, 맥락, 취지, 의도, 목적,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쭉 따져보면 내일이야. 저거 안 하는 놈 미친놈인 거야. 지 발등 찍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놈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내 밥그릇이 없어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누구나 해요. 근데 대부분 하라고 그래. 그냥 하라고 그래. 미쳤어? 왜 해 내가? 배우 가족이라면서 배우 가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장들이 중간을 다 빼먹어 버렸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안 하는 직원들이 이해가 안 돼. 미친 새끼 왜 안 해? 자기 머릿속은 이미 회장의 머릿속이에요. 이해관계가 명확히 서 있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여러분들 그 차이가 큽니다. 그 인과관계가 물론 인과관계가 안 맞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는 건 없어요. 따져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 연결관계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연결 중간을 그냥 건너뛰어버리거나 아예 중간이 아예 없어.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를 읽고 쓰라는 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통령 연설을 쓰고 회장 연설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 글을 쓰는 거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독자예요. 유일한 독자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독자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 독자는 이제 국민이 되는 거고 저한테는 유일한 독자가 대통령인데 그 독자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돼요. 그럼 마음에 들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쓰다가 그 사람 말이 계속 들려요. 야 됐고 결론이 뭐야? 야 너 다짜고 저게 무슨 말이야? 좀 천천히 얘기해봐.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뭘 쓴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쓰면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구 한 명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써야 돼요. 그 사람의 반응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인류에 대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인간에 대해 쓰라고 그랬어요. 글은. 유문편지 쓸 때 국군 아저씨에 대해 쓰면 절대 좋은 걸 못 써요. 군대 간 외삼촌 누구를 하나 딱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써야지. 그 사람에 대해 말한다고 쓰고 편지를 써야죠. 그래서 연애편지는 다 좋은 거예요. 대상이 딱 정확하고 대상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연애편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연애편지를 무슨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편지를 쓰면서는 스스로 혼자 자기가 다 반응을 하면서 써요. 이 사람이 웃겠다 싶으면 자기가 웃어요. 그 정도 상태가 돼서 글을 쓰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 딱 제가 같이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30대 이름이 최선이에요. 지금 북한 부사하고 이름이 같은데 그 최선이 지금은 이제 과장 됐는데 그 과장을 머릿속에 두고 썼어요. 왜냐면 그 독자층이 그 연령의 그 나이 그 여성이 가장 책을 많이 사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책이 잘 팔려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독자를 앉혀놓고 그랬지만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요.
독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안 만큼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을 해보시면 앞에서 리액션이 좋으면 말이 잘 돼요. 근데 벽에다 대고 말해보세요. 표정이 없어도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독자를 앉혀놓지 않고 쓰는 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고, 독자를 앉혀놓고 쓴다는 것은 앞에 일단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고, 리액션이 좋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독자를 더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몫이에요. 독자를 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내 글에 대한 반응이 다 실시간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면 글이 잘 써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쓰라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쓸 때 네이버 지식백과와 네이버 국어사전을 항상 열어놓고 글을 써요.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사실은 웬만한 글은 저는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물론 내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근데 되게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어휘력이 빈약하거나 아는 게 빈약해서 그래요. 배경 지식이 없거나 어휘력이 빈약한 게 글을 못 쓰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생각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누구나 있어요. 그건 공평하게 다 있어요. 독서를 안 해서 글을 못 쓴다는 이유는 독서를 안 해서 어휘력이 빈약하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게 네이버 다음을 열어도 돼요. 지식백과하고 백과사전, 거기는 지식백과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이버를 보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한번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지면요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생각났다고 해도 그 단어 안 써요. 쳐봐요. 그리고 유의어를 봐요. 비슷한 말이죠. 그 중에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바꿔줘요. 계속 그걸 해요. 단어 치려고 그러다가 쳐보고 더 좋은 단어로 바꿔주고 표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 표현도 쳐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바꿔줘. 예를 들어서 용어라든가 무슨 개념이라든가 이런 건 지식백과에 다 쳐봐요. 제가 2차 정상회담하러 평양 갈 때는 거기가 네이버가 안 돼서 제일 겁났어요. 백화원 초대소에서 대통령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조명균 당시 통일비서관이었어요. 그분하고 부속실 직원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연설문을 써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길에 도라단역에서 연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상회담 결과를. 그래서 말했다의 동요를 다 찾아갔어요. 평소에는 네이버에 찾아보던 것을 미리 다 찾아봐서 예상되는 많이 쓸 단어들의 유의어들을 다 찾아갔어요. 말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공감했다, 운을 뗐다, 합의했다, 이런 말, 뜻을 같이 했다, 이런 표현들을 다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하면 그거 다 잘 쓸 수 있어요. 제일 허접한 게 계속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보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쓰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발전, 무슨 뭐 발전 계속 써.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진, 신장. 이게 무수한 단어가 있는데 평생을 발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글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쓴다면 저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늘 한 일. 두 번째, 느낀 점. 세 번째, 다짐이나 또는 약속. 이 세 가지를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기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오늘 한 일, 사실, 느낌, 다짐. 이런 구성 요소인 거예요. 이런 구성 요소를 많이 아는 사람이 글을 잘 써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일만 가지고 글을 분량을 채우라고 그러면 두번 하게 돼요. 근데 구성 요소,
하려면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량을 늘려갈 수 있어요. 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구성 요소는 몇 개밖에 모르는데 양은 긴 글을 쓰려고 그러면 구성 요소 하나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축하에 축사 한마디 해라. 또 축사를 써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나 그러면 구성 요소가 이거예요. 1번 축하합니다예요. 2번 그 행사나 그 자리의 의미를 얘기해줘요. 의미. 3번 기대를 표명하면 돼요. 기대 표명. 뭐냐면 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행사 참 대단합니다. 의미 부여. 앞으로 이 행사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표명.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잘하고 싶으면 축하해주고 의미 부여. 이 행사 참 대단합니다 해주고 하나를 더 붙이면 돼요. 구성 요소를. 이 훌륭한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사람에 대한 감사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 표명을 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나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원 의사 표명을 추구하면 돼요. 더 추구하고 싶어. 그럼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이 행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무슨 철학이든지 자기 생각을 넣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축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를 잘 쓰려면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 효과 이런 뭐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에 그걸 더 분화시키면 돼요. 그냥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점의 심각성 정도, 문제점의 본질 이런 중간 제목을 많이 생각해내는 사람이 보고서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간 제목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노무현 재단에 가보면요. 거기에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참여정부 5년 동안의 홈페이지예요. 그 청와대 브리핑 안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200몇 편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수천 편 중에 참여정부 5년 동안 전 부처 보고서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 보고서의 중간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쓰는 글의 모든 것의 구성 요소예요. 그거를 A4 용지 한 장에 쭉 쓰시면 한 70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 70몇 개를 책상에 붙여놓으면 기획력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어떤 걸 쓰라고 그러면 그 70몇 개 중에 몇 개를 조합하는 게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소설가들은요, 그런 구성 요소가 머릿속에, 소설에 거기는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70몇 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에 쓰는 보고선, 무슨 협조전, 공고문, 제안서 이런 거에 구성 요소가 해당이 되고요. 칼럼의 구성 요소가 다르고 연설문의 구성 요소가 다르고 연설문의 구성 요소는 또 구성 요소가 따로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이 볼 세 가지 여러분들 주신 것 중에 뭐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성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정리된 구성 요소가 있으면 글쓰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중간 제목만 나오면 그 밑에 빈칸은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취재를 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뒤시면 다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근데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라. 기승전결로 써라.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미국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요. 1번 주장해라. 2번 이유를 밝혀라. 3번 예시를 들어주라. 4번 재주장해라. 이렇게 쓰라고요. 훨씬 그렇게 쓰면 글쓰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를 PREP라고 아예 가르쳐요. P, 포인트, R, 리즌, 이유, E는 이그샘플, 예시, 뒤에 P는 재주장, 다시 P, 포인트.
PREP로 써라. 홍보하는 글은요,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1번 특징, 2번 장점, 3번 그걸 썼을 때 이익과 혜택. 어떤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어. 이 제도의 특징이 뭐다? 그 특징이 제도의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2번 장점. 다른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제도와 차별화되고 장점 쓰는 거예요. 3번 이 제도를 니들이 써보면 이런 이익이고 이런 혜택이 있다. 이익과 혜택. 그게 중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돼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라는 게 뭐냐면 글을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정리해서 책상에다 하나 붙여놔 보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2가지를 눌러줬어요. 내 글은 이렇게는 쓰지 마라. 대통령의 글쓰기에 2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글을 여러분들이 쓰면 글을 고치죠. 그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오답노트로 고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답노트가 많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써요. 이게 머릿속에 그게 많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서 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글을 쓰는 거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글쓰기라던가 뭘 쳐보시면 글을 어떻게 쓰지 말라 이렇게 쭉 있어요. 수백 수천 개 있어요. 그 중에 나도 이렇게 안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쭉 추려가지고 종이 한 장에 쓰세요. 그래서 글을 쓰시고 나면 거기에 맞춰보세요. 맞춰보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오답 노트를 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게 내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자기가 수준이 낮다고 낮은 단계부터 하세요. 1번 주수를 맞춰 쓰자. 주어와 서술어가 호흡하게 쓰자.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문장 하나 쓰면 이게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 세 가지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첨삭을 좀 해달라고 그 얘기 드리고 그 다음 질문 받고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제 글은 자기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생각으로 쓰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글을 쓸 때 대부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써야 할 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저 누가 그런 얘기예요. 글 쓸 때 제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린다고 해서 잘 써지지 않는다. 욕심 부려야 되죠. 내가 글을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는데 그 욕심은 다음 글을 잘 쓰기 위한 욕심이어야지. 지금 글을 잘 쓰겠다고 욕심을 하는 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글은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실력으로. 근데 지금 글을 쓰면서 욕심을 부려요. 그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리면 부릴수록 글이 나빠져요. 그러면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되냐? 다음 글을 잘 쓰는 일단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생각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글을 써야 될 때 생각하는데 제가 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쓸 일이 없는데 평소에 생각을 만들어 뒀다가 글을 써야 될 때 써먹어요. 그러면 똑같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생각해요. 평소에 만들어 뒀다가 써먹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즐겁고 글쓰기도 즐거워져요. 이미 있으니까. 써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글을 써야 될 때 생각을 만드는 사람은 진짜 글 쓰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고. 생각이 날지 안 날지, 그러니까 언제 누가 글 쓰라고 할지 몰라서 두려운 거고. 근데 그때 어차피 글쓰기 생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평소에 재미로 만들어 두시라고요. 그 평소에 하루에 하나씩만 생각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당신 생각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이걸 하루에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정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재밌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생각해 보고, 운전하다가 생각해 보고, 하루에 하나만. 그러면 어떤 것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 것은 바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모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써먹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것이 돼요. 누구 만났을 때, 야, 이런, 내 생각이 이거에 대해서 나 이렇게 생각한다?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꼭 써먹으시라고요. 하루에 글 하나씩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한 100개만 100개를 써놓게 되는 거죠. 100개 나의 생각을 100개만 어디엔가 써놓으시면, 블로그나 어디든지 좋아요. 써놓으시면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이걸 정말 장담해요. 개수가 100개일 지금 저는 100개였어요. 지금은 처음에 페이스북에 쓰다가 블로그에 쓰다가 지금 홈페이지 쓰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2개를 썼어요. 저는 매일 써요. 매일 쓰면 지금 한 2,500 몇 개를 썼어요. 근데 100개 쓰고 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계속 궁금해져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써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써둔 게 있는 사람은 이게 자석같이 생각을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에서 생각이 막 나요. 막 잡아당겨서 붙여요.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표면적이 생겨서 이게 지가 올라가면서 막 덩어리가 커져요. 눈덩이가 점점 커져. 그게 막 생각이 나는 상태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평생 그거 없이 살면요,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게 다 스쳐 지나가요. 내 것으로 붙질 않아. 덩어리가 커지질 않아요. 그거 정말 맞아요. 메모를 계속 해두는 사람은, 메모를 해두는 게 한 100개 정도 있는 사람은 저절로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요. 뭘 보는 것과 내가 써둔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 생각이 점점 나고 덩어리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서 점점 궁금해져요.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뇌과학도 궁금하고 심리학도 궁금하고 지금은 우주도 궁금해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보면 유시민 장관도 그렇고 도올 선생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딘가에 뭔가를 써야 돼요. 쓰고 쓴 것을 누구한테 말하면서 우쭐하는 기분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생각이 늘어나요. 글쓰기는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한 100개 정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10개 쓰면 나중에는요, 반응까지 와요. 블로그에 저도 100개 쓸 때까지는 댓글이 하나도 없었고 공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쯤또 공감 누구 하나씩 누르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옵니다. 그게 생겨요. 굳이 뭐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붙게 되면 더 내가 하는 의미가 생겨요. 이게요, 우리가 읽기 듣기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 세계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말하기 쓰기로 확장된 삶을 못 살아가지고 그 세계를 모르고 죽어요. 읽기 듣기는요, 소유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읽는 것을 소비하는 거예요. 말하기 쓰기는요, 공유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읽기 듣기는 경쟁이에요. 누가 많이 하는가 경쟁을 하는 과정이에요. 말하기 쓰기는 협력이고 내 것을 나눠주는 공유고,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주체고, 내가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과 글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 빠져들면 우리가 어디엔가 글을 쓰고 그걸 말하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 있고요. 남과 이렇게 남한테 뭘 베푸는 즐거움이 있고 내가 스스로 계속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전에 써둔 글을 보면 다 어접해요. 그거는 내가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제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2년 전에 제가 중학생이었다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제가 뭐가 되어 있을까? 얼마나 미래가 기대되고 가슴이 벅차는지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제 인생이 즐거워요. 옛날에는 읽기 듣기만 하고 살았는데 말하고 쓰고 살면서 제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을 살면요, 여러분들 무슨 보고서로 고민하고 이런 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한 2,000 몇백 개를 써두면 어떤 거에도 답변 다 할 수 있고요. 어떤 글도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터 얘기를 하면 네가 문제다. 내가 2,000 몇백 개 읽는데 네가 무슨 나한테 얘기를 하냐. 니는 정답 아냐? 네가 말하는 게 맞아? 넌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하고 살다가 가면 돼.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아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기 존중감 이런 게 올라가니까 어디 가서 눈치 안 봐요. 쭈뼛쭈뼛 안 해요. 당당해요. 말하면 내 생각은 아니야. 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거 옛날에는 뭐 엄청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그냥 내 갈 길 가면 또 만들어지고 저는 제가 왜 옛날에 정신병에 걸리고 사는 게 재미없고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울증 같은 건요, 내 무력감 같은 거예요. 무기력. 자아 효능감 같은 거, 자기 존중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90점을 요구해요. 나는 60점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사람이 너 90점이라고 그래. 너 할 수 있다고. 네가 노력을 해. 그러니까 90점인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90점짜리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 30점의 갭이 있으면 계속 까이는 거야. 그러면서 효능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돼. 그럼 사실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닌데 90점을 요구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왜 그래? 나 이거 나를 막 질책해. 자학해. 그러면서 계속 사는 거야. 일이 90점짜리 결과물이 나와도 그건 내 게 아니야. 90점을 요구한 사람의 것이에요. 됐다 이 자식. 진작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속을 썩이고 그래. 그럼 또 다른 또 90점 일이 또 맡겨져. 60점짜리가 또 90점이치 하면서 막 밤을 새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야. 결과물이 딱 나오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 존중감 이런 거 안 생겨요. 역시 나는 안 돼 항상. 보람도 없어. 성취감도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없어요. 내 존재가 없고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존재감 당연히 없죠. 그럼 자아성취 욕구, 뭐 인정 욕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공황장애는요 내 기준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남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남의 기대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남한테 이쁨 받으려고 남한테 기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공황장애가 와요. 내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어떤 자극이나 뭔가 상황 변화에 내가 스스로 그걸 소화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멘붕이 되는 거야. 오면 바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그냥 눈치 실실 보고 이러가 평소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는데 여기에 붙고 이렇게 붙고 남의 기대서 남의 소개해주고 추천해주면 그걸 그 길로 출세하고 이러고 이쁨 받고 눈밖에 안 날려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충격이 오면 그걸 못 받아들여. 자기가 소화를 할 능력, 내가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리를 해야지.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래 나는 이런 기준, 이건 이렇게 보고 이거 됐어 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렇게 살면
근데요, 글을 쓰면요, 그게 생겨요. 내 글이 나고, 자기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뭐, 보도자료니 무슨 성명서니 이런 거 쓰는 거 쭉 쓰면 돼요. 우선 이 세 개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 예. 이게 무슨 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필요 없죠? 네, 그거는 왜? 이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성명서요. 여기 이제 아마 원장을 앞으로 이제 뽑는 게 있어서, 쪽에 있어서 미리 아마 초안을 잡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효용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글의 완성도라는 측면이 있어요. 둘 다 충족되는 게 가장 좋은 글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효용이에요. 글이 아무리 유려하고 잘 썼어도 글이 목적하는 일을 달성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글은 진짜 잘 쓴 거예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쓴 것 같아요. 첫 문장부터 보면 세월호 희생자에게 내리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글씨를 작게 해서 그냥 확 쪼개서 한 판에 보여줄 수 있나요? 이 밑에는 필요 없고요. 안 되는구나. 더 작게는 안 돼요. 안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보여요. 아주 좋은 글인데 여기는 이 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일단 뭐 자기 생각대로 쭉 쓰시고 이 덩어리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 덩어리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성명서를 내는 이유는 새로운 원장이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덩어리 이거 조금만 올려보세요. 이 덩어리를 맨 앞으로 보내고요. 다시 내려요. 그 다음 이어서 이게 나와도 돼요. 우리 항공안전 세월호 희생자의 큰 빚을 지고 있다. 이거는 성명서라기보다 이쪽에 이 성명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에 주장이 나오고 주장이 이제 새로운 원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내 주장이 하고 싶은 말이죠. 두 번째로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이 사기업 출신을 뽑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돼요. 이거. 세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은 근데 이렇게 이유를 들기만 하는 것보다 근거를 대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 출신이 와가지고 뭐 수치라던가 뭐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장과 이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원장이 왔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사람이 와야 된다를 맨 앞으로 하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지난 2년간 사기업 출신자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그걸 첫 문장으로 해서 그동안 문제를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는 것을 왜 새로운 원장은 사기업 출신이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이유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없으면 뭐 무쓰지만 근거를 대시해주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쓰면 돼요. 이거는 일종의 소회 같은 거예요.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이런 거죠. 이 시절에 이렇게 왔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명을 지금 우리가 본 사과 반성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쭉 가다가 뒤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고요. 이 맨 위로 한번 가보세요. 몇 가지 이런 거, 여기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왜냐면 세월호 희생자 덕분에 이게 지금 이 2014년 5월에 이 항공안전기술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연결하는 여기 불던 시기였다. 거기에다가 추가를 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세월호로 이어진 것이다. 그 여파로 개발광풍이 잠시 멈춘 이때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4호로 이어진 것이다. 개발광풍이 잠시 멈춘 2014년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 그다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글에서는 이제 그 큰 덩어리에서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것은 이 되었다라는 말, 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다음 글에도 나오는데, 이런 피동문은 생각해보세요. 기관이 출범했으나 이러면 될 것을 되었으나, 피동형으로 습관적으로 좀 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전 관련 연구와 인증 업무 관련 이 관련자 굳이 왜 쓰시는, 인증 업무 출연금은 해도 되거든요. 높아시면서 자꾸 관련 이걸 반복해 쓰시는데 그런 건 빼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차피 제목을 나중에 다실 텐데, 제목은 여기 내려가 보면 핵심은 이거죠. 사람이 이제 원장이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사람 교체만으로 안 된다.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두 개가 약한 것 같아요. 사람과 제도,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아줄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옮기면 된다. 그러면 세월호 얘기를 쭉 해서 여기까지 자기들의 소회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 이 세월호가 이어져요. 바로 세워졌다. 여기로 이렇게 이어진 대목으로 저 앞에 부분을 옮겨놓으면 이 내용을 순서만 바꿔도 좋은 성명서가 되거든요. 이제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글을 멋있게 쓰려다 보니까 이게 맨 위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장광비 이런 거는 글을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은 이건 날려야죠. 이건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적폐 또한 그 수장과 함께 휩쓸려 갔다. 이 성명서에서 너무 이렇게 좀 수사를 자꾸 구사하려고 하면 의미가 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잘 쓰는 글입니다. 순서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죠? 이것도 이제 성명인데, 이건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이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 단락에서, 이 단락이죠. 그 다음 단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 단락에서 성과를 얘기해주고요.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계, 미진한 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쭉 이제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 이런 일종의 뭐 대꾸같이 이걸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거 더뎠고 이거 빼는 것이 더 강력하죠. 발걸음은 전진하지 않았다 써도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여기서요. 좀 내려가보죠. 예. 아니 여기서 이 대목은 이해가 안 돼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 여기서 하나 끝나고 이 외주 하청 비정규직 특보 노동자 이거는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점이 아니고 컴마가 아니고 중간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외주 하청 비정규직 특보자에 집중된 요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보호 쓰는 거 여기 판정 여기서 하나는 끝나는 거고 이렇게 잘못하면 불법 파견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판정, 외주, 하청 이게 쭉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이제 실제 하면 있겠는데 여기다 한 문장 넣어줬으면 좋겠대요. 성과도 있었다. 실제자 대신에 성과도 있었다 해주고 쭉 성과를 얘기해주고 여기서 그러나 거기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총평이에요. 총평. 이게 보면 1년을 맞는 지금 이 총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구조가 이렇게 약속했고 얘들 이렇게 지켰는데 그러나 거기까지였고 지금 이렇다 그러면서 요 단락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민노총 입장에서 총평한 거죠. 근데 좀 내려가 보세요. 여기에 총평이 또 나와요. 이거는 요거 하나하나는 다 강론이에요. 강론. 요거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과제를 하나씩 짚은 거예요. 그 짚은 건 좋다 이거죠. 하나씩 짚은 건 좋은데 이게 요 분단은 어떤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기보다는 이 총평에 가깝거든요. 그럼 요거를 띄워가지고 사실은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뭉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쉬운 게 이런 걸 중원부원 한다고 그래요. 한번 얘기가 나왔으면 그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돼요. 이걸 뭉쳐서 한 군데 나오고 끝내야죠. 이 두 개 얼마든지 요 얘기와 올라가 보세요. 아까 이대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 이 얘기는 둘이 뭉치면 좋은 문단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 앞으로 과제들은 하나씩 그냥 짚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뒤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 보면 마지막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맺은말로 쓰신 것 같고 요거는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강론을 앞으로 과제를 하나씩 언급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는 것은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런 문장을 민주노총은 1년차 문재인 정부 평가의 기초에 여기까지 좋은데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한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한 이 투쟁을 수식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불필요하거든요. 기초해 투쟁으로 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깔끔한데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뭘 뺄 게 없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뺄 걸 더 빼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거는 서울대 병원 간호사 분들이 만든 소식지인데요.
일단 뭐 간호사분들이 되게 여성분들이라 예쁘게 또 비주얼로 잘 만든 거 같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요 중간 제목들이 딱딱 떨어져요. 논리적인 구성이 완벽해요. 일단 52시간 근무가 이런 건데 정답은 인력 충원이고 인력 충원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별도로 하나의 그냥 기사예요, 기사. 요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저는 참 좋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굵은 글씨로 된 것만 좀 보면은 여기 이거 몇 개만 볼게요.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현재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초과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 좀 다 빼세요. 을자 40시간 근무하고 이 을자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러면 될 것을 을을 왜 이렇게 쓰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을을 빼면 훨씬 여러분도 을을 이가를 습관적으로 많이 쓰세요. 공부를 했다, 그냥 공부했다. 생각이 났다, 생각났다. 합의가 됐다, 합의됐다. 다 빼도 되거든요, 을을이가. 여기서 하나 거슬리는 것은 40시간 근무하고 사업주가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게 훨씬 좋고요. 또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요 문제하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인력 확충이거든요. 핵심 키워드가. 근데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주 50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 방안으로 하고 나서 인력 확충이 나와요. 저는 제가 쓰면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인력 확충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볼 수 있듯 인력 확충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 방안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이거는 불필요한 말이고 특히 정말이라는 말은 이런 글에서 정말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이런 부사들은 다 빼세요. 정말로 한다고 해서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군더더기고 저는 여기 많은 간호사들이까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주어로 해서 인력 확충을 대응 방안으로 뽑았습니다. 그럼 이 가장자도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또 내려와 보면 여기 이제 하지만 제대로 여기도 보면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면 이게 명사형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명사형 문장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푸세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면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 단축과 이게 비문이에요. 비문. 문법에 안 맞아요. 봐봐요. 노동시간 단축과 이 컴마를 쳐주든지 이 단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단축을 개선하는 걸로 지금 읽히거든요. 이건 문장도 틀렸을 뿐더러 노동시간 단축과 이런 표현보다는 이 하지만 제대로 된 필요 없고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인력을 충원, 이것도 대화가 아니고 충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훨씬 문장이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명사형 명사를 풀어준 거예요. 기회의 평등을 과정의 공정 이런 말을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풀어주면 훨씬 낫잖아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사형 이거를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보다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시간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좀만 내려오시면 이 간호부 직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직원자가 빠져야 되지 않나. 이 간호부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간호부 직원들이 굳이 직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더 내려가 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인력을 더 여기서 더 확충은요 동어 반복이에요. 확충 안에 이 확자가 더라는 의미인데 더 확충 이 동어 반복을 되게 많이 씁니다. 더 자 필요 없고요. 과도한 업무를 주저하는 것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근데 이것도 보면 결국 이 앞에 문장을 보면 태움의 원인을 라고 답했다. 그러면 태움을 근절하고가 먼저 나와야 이걸 받는 게 되거든요. 이 문장과 그래서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을 더 확충, 이제는 과도한 업무를 주지하는 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태움을 근절하는 방. 이 태움을 근절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문맥상으로 보세요. 여기 직장 내 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으면 과도한 업무를 주지하는, 물론 이분은요 이거를 전체를 받는 마지막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의 흐름에서는 저 앞에 건 이미 다 잊어버렸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태움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태움을 근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밑에는 관련 기사로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건 켜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고치실 때 주로 봐야 될 것들이에요. 전체 흐름, 이 문단 구조를 한번 보세요. 흐름을 어떻게 바꿔주면 개선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말했듯이 뒤에 문단을 앞으로 빼야 되나 이런 순서를 바꿔주는 문제. 두 번째는요. 문장 하나하나를 봐야 돼요. 비문이 없는가. 주어 서술어가 맞춰지고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좋을 게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뺄 게 없는 거. 뺄 것을 다 빼주면 글이 좋아져요. 뺄 걸 최소한 수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뭉쳐야 될 것을 한 군데 뭉쳐주고 중원본 여기 나오고 자꾸 출몰을 하면 이런 거를 중원본 한다고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글, 중원본 하지 않는 글 이런 글이 진짜 좋은 글이거든요. 빨게 다 빠지면 글이 간결해지고 중원본 하지 않으면 글이 명료해져요. 간결하고 명료한 글이 좋은 글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책에서 네. 책에서요. 네. 그 반복은 괜찮은데 네. 부복은 안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반복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반복이고요. 중복은 제 생각에 저는 잘못 썼어요. 중복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게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건 중원부원에 가까운 거죠. 그건 중복된 거예요. 근데 보통 중복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반복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중복을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킴 목사가 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이잖아. 그건 중복 아니에요. 예, 또. 한 번만 더. 여성, 식사. 네. 그 전에 아까 참여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을 좀 뭐 성명서부터 이렇게 해서 모아둔 예.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건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 예. 소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 이 성명서는 외교부를 가셔야 돼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명서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걸 한 20, 30개 뽑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굳이 몇
몇 번 읽어보면 돼요. 한 20, 30개를 뽑아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편지 그런 되지도 않는 글은 안 쓰게 돼요. 그건 정말 이게 정말 옳았더라고요. 뭔 얘기,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거는 직접 썼다 이거. 아니 백악관 참모들이 썼으면요 절대 그렇게 안 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미친년 널뛰듯이 갑자기 무슨 뭐 헷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풀어줘서 고맙다. 그러다가 뭐 생각 있으면 편지해라. 이거 왔다 갔다 막 도대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처음 시작은 너 아주 회담을 시작해줘서 그동안 네가 인내해 어쩌서 고맙다 시작했다가 근데 내 마음 바뀌었다. 근데 하여튼 고맙다. 나 헷가지고 있다.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을. 이제 외교부 가셔서 그런 걸 보신다거나 연설문을 쓰시는 분은 청와대나 총리 홈페이지가 가장 좋고요. 어디 기공 같은 걸 쓰셔야 되면 칼럼 보셔야 되고요. 보고서 많이 쓰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 브리핑 가셔서 대통령과 함께 있는 보고서라는 거기에 200몇 편을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도대체 공무원들 보고서를 왜 이렇게 못 쓰냐. 희한한 재주들을 가졌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게 만든다. 그런 TF팀 짜라 그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TF팀을 짜가지고 보고서 어떻게 쓰는 법 책을 썼어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재임 중에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고작 5개 종류 보고서에 쓰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5개. 회의 보고서, 행사 보고서.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는 수백 편의 200편의 보고서가 있고 거기가 훨씬 참고가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